네, 안녕하세요. 이제 또 한 3주가 지났었는데 제가 영상을 못 올린 지 그동안 이게 뭐 변명이라면 변명이겠지만 책을 참 많이 읽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 집안 사정도 있었고 했지만 결국엔 삶이 바쁜 가운데서는 책이 읽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결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제가 게을렀던 점도 반성하게 되고,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여기서 그만둘 수 없잖아요. 벌써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지속한 지가 6개월이 넘어갔는데, 그리고 거의 20권 가까이의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그거를 제 스스로 제 언어로 표현했다는 점을 좀 더 이어가고 싶었어요. 나중에는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걸로 영상을 찍거나 뭐 다른 일을 하겠죠. 하지만 지금은 제가 읽고 배운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삶의 퀄리티에 있어서는 더 가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하워드 막스, 이제 어쩌면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오늘은 이 책을 뭐 계속 하기보다도 왜냐면 이 투자라는 게 정말 그 사고를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끝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 한 권으로 1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저는 이제 이게 원서까지 같이 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한국적 언어에 대한 어감과 영어에 대한 어감을 같이 섞기에는 거의 수업이 될 것 같아서, 이 파트는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고 이러면 같이 또 오프라인이나 이런 데 모여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 뭐 중간중간 줄 때 또 제가 또 이제 갖고 오긴 할 거지만, 오늘은 이제 리스크에 대해서 이게 참 재밌는 게, 여기가 이제 20가지가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리스크가 3개의 챕터로 돼 있어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은 이 하워드 마크스라는 분은 굉장히 리스크에 대해서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크에 대한 어떤 정의와 생각이 투자의 알파와 오메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관점을 지닌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3가지를 조금 더 여러분들과 함께 제 언어와 그리고 그 하워드 막스의 생각 그리고 번역본까지 같이 하면서 공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란 무엇인가 라는 점에서 나오는데, 이 첫 번째 센텐스죠. 화두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risk means more than can happen than will happen 이렇게 나와요. risk means, 리스크는 의미하는데 뭘 하느냐? more things can happen. 많은 것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일어날 수 있는데 then will happen. 그러니까 일어날 일보다 더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깊게 파고들면은 이게 이런 거 이제 사고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리스크라는 거는 내일 일기예보가 해가 뜬다고 나오지만 태풍이 올 수도 있고 지진도 올 수도 있고, 근데 거의 0에 수렴하는 확률이지만 우리가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할 수 있을 만큼의 정말 다양한 변수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투자를 하면서 이제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삶이 바뀌고 그리고 주가가 폭락했을 때 굉장히 당혹스러웠던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전까지는 어떠한 질병도 그렇게 많은 폭락을 시장에 갖다 주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폭락을 갖다 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제 스스로 반성하게 됐어요. 왜냐면 과거의 데이터는 이렇기 때문에 코로나도 이럴 것이다 라는 엄청난 착각을 했거든요. 시장에 대한 견해죠. 어떻게 보면 예측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뭐 그런 예측을 한다고 해서 제 포트폴리오가 망가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포트폴리오를 지킬 수 있는 원칙이 진짜 좋은 원칙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워드 막스가 리스크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런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도 모든 것을 총포괄하면서, 나중에도 말하겠지만 보편적인 원칙을 추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물론 보편적인 언어를 하워드 막스 쓰진 않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보편성을 가진 투자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래의 어떠한 상황에도 큰 것을 대처할 수 있겠고 내 포트폴리오를 살아남기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챕터 중에서도 마지막 번째는 훌륭한 투자자는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보다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 제어했는지가 더 중요하다. 왜냐면 다 성공했어도 한 번 실패하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의 실패도
용납하지 않아요. 그 실패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거의 흔히 말하는 어떤 포트폴리오 기준에서는 어떤 한 종목에 모두 다 투자하는 거죠. 그런 것은 한 번 실패하면 끝나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수익률이 높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그런 행태를 띌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가다 보면. 그래서 이 리스크라는 것을 우리는 명시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한국어에서는 그 위험이라는 말은 dangerous, risk, peril, jeopardy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험이다라는 거는 구체적인 개념과 사고가 없어요. 마치 영어의 freedom, liberty 이 두 단어는 자유인데 좀 달라요. 근데 우리말로 자유하면 다 똑같은 거야. 자유의 여신사는 freedom of liberty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다, state of liberty, 그러니까 자유의 여신상의 state of liberty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그런 어떤 단어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단어를 쓰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투자는 그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리스크를 대부분은 이제 dangerous로 말하기 때문에 여긴 dangerous 말은 안 쓰지만 여기서 이제 dangerous는 이제 그 위험, 뭐 맨홀 뚜껑 같은 눈에 보이고 거의 확률 100%에 가까운 거죠. 그거를 피하고 싶은 요소로 첫 번째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는 리스크라고 인식하지 하는데 사실 리스크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맨홀 뚜껑 같은 것들은 피해도 되지만 그 맨홀 뚜껑이 아닌 우리가 컨트롤 가능한 영역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리스크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뭐가 있냐, 리턴, 결과. 그러니까 리스크 대비 어떤 리턴을 거뒀냐가 중요하지 오직 리스크만 가지고 오직 리턴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벌었어. 근데 이 100만 원이 내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벌었고 그 과정에서는 어떠한 것을 위험을 수반하느냐가 포인트인 거예요. 그게 만약에 제대로 평가되지 않으면 리스크라는 거는 이제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리턴이라는 게 결국 이제 리졸트, 결과라는 게 모든 것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리스크 평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 평가는 뒤에서 말하지만 수학적으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주관적일 수도 있고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나와요. 그게 이제 포인트에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어떤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이 어떠한 리스크를 갖고 있는지를 명확히 판단하고 그 리스크를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를 내 사이즈를 명확히 알 때만이 가능. 그래서 투자는 즉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만이 이 리스크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이 리스크를 많은 학자들이 volatility, 그러니까 변동성이라고 보는데 사실 우리 케미에서도 리스크는 volatility라는 말을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volatility라는 건 뭐냐면 결국 움직이니까 내가 그 움직임을 내 원칙 속에 가두기 때문에 리스크는 dangerous가 아닌 volatility의 개념이다라는 측면에서도 맞는 말이지만 그게 하워드 막스 입장에서는 volatility라는 것이 이퀄 관계가 아니다. 리스크는 그거와 더 포괄적인 게 뭐냐면 그러니까 볼레틸리티를 우리가 변동성이라고 하는데 왜 변동성이라는 단어를 이제 학자들이 갖고 온 건데 그거는 그 움직이기 때문에 그거를 계산하기 위한 숫자적인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빅스 지수나 어떤 수량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워드 막스는 이 변동성이란 말을 별로 리스크와 동일시 여길 수가 없다. 왜? 리스크는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케미는 그러니까 위험은 리스크인데 덴저러스가 아니라 움직일 수 있으니까 컨트롤 가능하다. 그러니까 리스크는 볼레틸리티다. 이런 문제. 그러니까 리스크가 이제 수치화되지 않기 때문에 변동성이라고 말하는 것을 하워드 막스는 거부하는 거고, 케미는 위험이라는 말이 그 변동성이란 말, 즉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원칙으로 가둘 수 있기 때문에 볼레틸리티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특징이 뭐냐면 어떻게 생각을 하는 과정이 중요한 거지 그게 답이 뭐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즉 내가 컨트롤업을 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볼레틸리티로 보는 건 굉장히 좋은 관점이고, 근데 리스크를 수학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변동성이라고 보는 건 나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큰 두 개 차이인데, 그래서 여기서 케미에서 배웠던 분들은 리스크가 볼레틸리티가 아니란 말에 굉장히 뭐지? 선생님이 배웠던 내용과 다른데 하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것은 내가 사고를 좀 더 포괄적으로 생각하는 과정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리스크가, 자 보세요, 이게 리스크라는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특정 기업에만 국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업의 펀더멘털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리스크를 감당하고 리턴이 얼마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을 때도 리스크인 거고, 시장 대비 낮은 수익률을 받았을 때도 리스크예요. 이거는 저조한 성과라고 맥락이 비슷한데 느낌이 다르냐면, 내가 7%, 10%를 얻어야 되는데 7%를 얻은 것도 리스크고, 그 7%는 시장보다 높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시장보다 낮아버리면 그것도 우리가 리스크 해지가 제대로 안 됐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왜? 시장 수익률은 결국 이제 무위험 수익률과 같기 때문에 내가 그거보다 더 벌려고 투자를 하는 건데 그거보다 못 벌면 그건 당연히 리스크 조절이 안 된 거잖아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돈의 오너가 내가 운용자의 돈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돈이냐에 따라서 다르죠. 왜냐면 운용자는 내가 감당할 수 있지만 돈의 소유주는 감당이 또 못하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소유주의 어떤 그 리스크의 리스크의 어떤 감각에 맞춰 나의 리스크도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또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한 그 코로나와 같은 일회성 것들이 이제 그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이게 다 기업과 관계가 없지만 이런 리스크를 포괄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들은 야, 그 회사 어때? 라는 말을 가지고 기업의 국한적인 리스크를 판단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든 뭐든 모든 자산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서 마지막 유동성도 나오는데 내가 팔고 싶을 때 못 파는 것도 당연히 리스크예요. 근데 그게 회사의 펀더멘털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왜? 내가 주식 팔고 싶은데 사고 싶은 사람이 없어. 그럼 그건 회사의 펀더멘털하고 무슨 상관이야? 물론 그 회사의 펀더멘털이 좋으면 당연히 주식 거래가 좀 더 활발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미원 상사나 이런 것들은 펀더멘털이 나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주식 거래가 원활히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유동성 같은 어떤 시장의 펀더멘털, 그 기업의 어떤 재무적 한계를 넘어설 수도 있다라는 것도 알아야 된다라고 하워드 막스는 얘기했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기업의 펀더멘탈은 사실 가격과 연동이 돼야 되는데 그 연동되는 가격을 내가 컨트롤하지 못했을 때, 가격이 예를 들어 한 600%, 700% 케미 원칙에 샀어요. 근데 그게 다시 반토막 날 수도 있거든요. 300%나 350%로. 그랬을 때 낙관적인 가격 상승에 의해서만 들어가는 거라든지, 내가 어떤 기업을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어떤 비중의 원칙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을 때, 그리고 사람들이 인기 있는 주식에만 관심을 가질 때는 더 큰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 운영 리스크죠. 그러니까 어떤 마켓 리스크, 그리고 오퍼레이션 리스크, 그 다음에 컴퍼니 리스크, 그러니까 펀더멘털 리스크,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리스크들이 있다는 걸 알고, 종류를 있다는 걸 알고 그 리스크를 평가를 해야 돼요. 하지만 그것이, 저도 이제 투자자산 운용사를 땄지만 바라고 해요.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이거 모르면 투자자산 운용사 땄다는 게 거짓말일 정도로, 그러니까 밸류의 리스크라고 이거를 숫자적으로 계산할 수 있게 만들어놔요. 근데 이건 사실 저도 공부해봤지만 믿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투자라는 건 아까 말했듯이 risk means more things can happen, will happen. 이거는 뭐냐면 이례적인 확률도 일어날 수 있는데 이 리스크는 숫자로 고정화시키는 것 자체가 어떠한 일회성을 보지 않아요. 그리고 뒤에서도 나오지만 정규분포로 우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정규분포에서 바깥의 부분은 그 0.05라고 하죠. 5% 미만으로 일어나는 확률을 잘 고려를 하지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이라는 극단성 때문에 이 5%를 넘어가는 확률로 그 정규분포가 구성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계산을 리스크는 정확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레인지로 두는 거야. 여기서 진짜 좋은 비유고 케미에서도 하는 비유가 뭐냐면 기상 예보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리스크를 말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예보 수준으로 말하는데, 그러니까 1월은 추울 거야. 이게 예상이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웃긴 거예요. 당연하지 않나요? 만약에 1월에 덥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지구 종말에 가까울 정도 기후위기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1월에 30도라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 예보의 관점으로 보는 거지만, 그러니까 투기꾼이 이런 사람들은 1월 며칠일 날 제일 추운 날씨야,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이게 예측이지. 이런 것들이 리스크 평가를 할 때 있어서 그러한 예측을 하지 않고 내가 예보 수준으로 하는 것은 적절한 리스크 평가가 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본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계절의 그 어떤 그 순환 과정을 알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태양의 주기와 봤을 때는 1월이 제일 춥다라는 경험적 이론까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데이터로 보고 과학적으로 보면은 어떤 데이터를 보세요. 태양이 가장 짧은 날은 하지예요. 근데 하지가 제일 춥나요? 아니죠. 그럼 과학적으로 보면 하지가 제일 추워야 돼. 그 짧은 과학적 지식으로 보면 태양이 짧기 때문에. 근데 제일 추운 건 대안이랑 소환 그 사이거나 대안이거든요.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왜 그러냐면 태양 에너지가 그만큼 시간이 쌓여가기 때문에 그 시간에 대한 갭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발생하는 거거든요. 자연의 이치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만 가지고 예측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오류를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더 포괄적인 데이터와 경험적인 데이터가 함께 이루어졌을 때 리스크의 평가가 원활히 될 수 있고, 그것이 내가 운용할 수 있을 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 샤프 레이쇼라는 것도 나오지만, 사실 이거는 뭐 저도 공부를 해봤지만 시장 이상의 수익률을 냈을 때의 어떤 비교 지수인데, 이것 또한 바랑 마찬가지로 중요한데, 투자나 운용사는 중요하지만 그렇게 투자하는데 저한테는 중요하진 않아요. 예, 거의 안 봐요. 그리고 잠재적이거나 측정 불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지만, 리스크가 또 재밌게 뭐냐면, 미래를 다루는 게 이제 Investment is dealing with the future이라고 여기 책에서 라인 나오지만, 미래를 다루는 건데 이게 재밌게도 100가지 중에 하나가 오는 거죠. 미래가 현재로 오면 그러면은 한 가지가 오기 때문에 이게 수많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하나의 결과로 판단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사후적이나 사전이나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생각했던 리스크의 판단 능력이 결과만 가지고 봤을 때의 리스크의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없다는, 그러니까 결국 어떠한 특정한 점으로 말을 할 수 없다.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그렇죠.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처럼 특정한 점을 과학은 말할 수 없고, 그 과학이라는 건 결국 수치화하고 계량할 수 없는 점에서 리스크는 사전적이나 사후적으로 그러니까 정확한 한 점으로 평가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는 어떤 감각적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게, 감각이라는 거는 정량화 시킬 수 있거든요. 말이 요리를 한다. 물론 이제 어떠한 그 계량컵이 있지만, 예를 들어 내가 집마다 화력이 다르고 사람의 입맛이 다르고 하는데 그게 맛있다라는 걸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맛집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간극에서 느껴지는 리스크라는 점을 우리가 맛이라든지 생활에서 느끼고 이해를 해야지, 어떠한 특정한 숫자, 아까 샤프 레이쇼나 바 같은 것이 이 책에 쓰여질 정도로 하워드 막스는 신뢰함에도 그런 수치들은 저는 별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숫자화 시킬 수 없다라는 점. 그래서 아까 그런 정규분표라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리스크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말하지만, 그 하이 리스크 자체는 로스와 리턴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높아지면 리턴도 높아지지만 로스도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여주기도 하죠, 하워드 막스가. 그래서 이 차이를 인지해야 되고, 그리고 리스크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같이 들어간 개념이기 때문에 0이 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리스크를 말할 때 뭐 중앙은행이나 어떤 레버리지나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지금 돈을 현금 비중 없이 전부 넣는 것은 리스크가 제로다라고 절대 말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뒤에 예시로는 뭐 글로벌 금융위기 모기지 쇼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 그러한 리스크를 내가 이해를 한다면 모든 가능성을 포함할 수 있고, 그런 리스크 가능성을 포함할 수 있는 수준의 나만의 원칙을 만들어서, 이게 저자는 안 하지만 제가 느낀 거는, 만들어서 그 리스크를 컨트롤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리스크라는 것이 결국 어떤 것이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무지로 인한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이 대부분의 대중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칙이라는 것을 만들고 그것을 내가
통제 가능할 범위만큼 계속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포인트라는 거죠. 그게 왜 가능할 수밖에 없냐면 자본주의를 공부했고 자본주의의 선리, 이치를 알고 마치 계절의 이치처럼 1월에는 추울 수밖에 없고 8월에는 더울 수밖에 없다라는 이 긴 플럭추에이션을 우리가 보려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워드 막스는 리스크 다음에 바로 오는 챕터가 서큘레이션이라는 주기예요. 그러니까 재밌게도 주기라는 거 우리가 예측의 범위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도 리스크 다음에 온다는 건 뭐야? 결국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 리스크가 어떤 주기성을 띈다. 즉 우리가 말하는 시세의 원리를 말하는 거죠. 케미의 원리. 그러니까 크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살이는 내일의 아침을 볼 수가 없고 1년 초는 내년의 봄을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결국에는 투자자들의 투자의 절대 비결 첫 번째가 장수인데 그렇기 때문에 장수를 해야만이라는 표현보다는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야만 그 긴 범위를 볼 수 있고 이 볼 수 있다라는 건 경험의 관점이기도 하지만 내가 공부하면은 그렇게 넓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넓게. 그래서 장기적 투자의 성공은 여기서 말하는 넓게 보기 때문에 그 시세의 원리를 따라서 내가 이익을 거두면서 그 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한 번의 실패가 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지 않게 원칙을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산은 필수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초보자한테는. 그래서 그 분산을 하나로 모이는 인덱스가 이제는 인덱스에 모든 걸 투자하는 건 이제 분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투자라는 건 굉장히 어떠한 특정한 한 언어와 지금 이게 연필이잖아요. 이 연필로 우리가 이걸 인식하는 것처럼 뚜렷한 대상이 아니에요. 이게 연필이 던지면 이게 무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추워가지고 불태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인간이 어떠한 대상을 다룰 때 고정된 대상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무언가의 어떤 그 컨트롤 능력, 그러니까 재능을 가지고 이것 썼을 때 이것이라고 표현할게요. 연필이라고 하면 기능을 포괄하니까 이 막대기, 여기 흑연이 달린 이 막대기에 어떤 그 기능,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것을 결국엔 리스크를 덴저러스한 걸 리스크로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내가 컨트롤하고 통제 가능한 범위로 간다는 거죠. 물론 저는 이걸 이제 대부분 다 글씨를 쓰는데 쓰지만 뭐 어떤 사람 그림 그릴 수도 있고 뭐 아까 말한 것처럼 던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어떤 대상을 보고 그 대상에 국한된 사고라는 것이 아니라 넓은 가능성, 그러니까 possibility, 그러니까 value라는 것이 결국 potential이라고 하고 possibility 어떤 가능성이라고 보는 거라고 본다면 이거의 어떤 무궁무진한 그 사용 가치를 활용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투자에서도 적용된다라고 하워드 막스가 책에서 저에게 알려준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이 말을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모호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과를 나왔고 과학을 공부했고 그리고 그러한 또한 특정 그 전문직의 면허를 갖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숫자적으로 표현하는 걸 예전에부터 좋아했고 명확했고 그게 제가 사회어보다 과학을 선택한 계기도 됐거든요. 굉장히 사회를 공부할 때는 모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를 잘 공부하기도 어렵고 왜냐면 이 말이 이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거든요. 왜냐면 사고가 너무 크게 하다 보니까 너무 크게 하다 보면 5번도 답이 됐고 4번도 답이 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저의 어떤 철학적인 생각을 넓히긴 했지만 시험 볼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회를 좀 깊이 했고 특히 언어를 깊이 했죠. 왜냐면 국한된 사고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 것들에 대한 한계성. 근데 이제 과학이나 수학은 딱 정해진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답을 굽는 게 편했어요. 그리고 답을 못 구하면 내 능력 부족이지 이 문제자의 어떤 언어적 인지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썼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이 리스크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인지해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저도 리스크에 대한 챕터를 아직도 이렇게 길게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아직도 저도 리스크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다는 건 동의하지만 제 언어로 단순화하는 과정이 어렵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리스크에 대한 것을 그래도
자기 스스로 타인에게 공감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하고 하워드 막스의 글을 이해하고 공유할 수 정도로 한다면 굉장히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주말이 거의 끝났지만 푹 쉬시고 또 월요일부터 또 힘찬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